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급증했다는 소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투나잇, 뉴스오늘, 그리고 토요와이드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매일 수편의 대선 관련 기사와 선거 공약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11일 오후 10시 뉴스투나잇에서 보도된 젠더 이슈 대선 쟁점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2030 남성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민주당의 여성주의 정책 비판,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공유했다고 합니다. 공유한 글들은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추면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2030 남성들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20대, 3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각각 평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와 예산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젠더 이슈가 대선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이어 14일 오전 5시 뉴스 오늘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2030 남성표를 공약하는 모습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후보들의 관심이 남성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20대 여성들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한 청년의 글을 공유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2대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성평등 공약이자 청년 공약이라고 내놓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방안이 오히려 여성계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두 후보가 20대 남성에 주력하면서 두 후보의 20대 여성 지지율은 자신의 평균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대 여성에게서 14.9%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13일 오후 6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노동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자는 각 대선 후보가 입을 모아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했다며 각 후보의 동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노동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친기업적 성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기사는 두 후보와 달리 노동 공약을 정면에 내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 4일제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쌓여가는 노동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 노동 없는 대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위 기사들은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후보 간의 공방, 지지율 추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의 기사와는 달리 정책 이슈에 주목하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토요 와이드 기사는 각 후보들의 노동 정책을 살펴봤는데 기사가 보도된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0일주기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각 후보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연간 2,00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우는 노동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11월 8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이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5시 뉴스워치를 통해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기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합니다. 기사에서는 북경 주재 특파원을 연결하여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진 역사 결의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 이른바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를 크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 그리고 시진핑 시대로 구분지었고, 시진핑 집권 이후에 대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세 시대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수준의 중국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릴 것인데, 이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역사 결의에는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강조하고 권위를 더욱 확립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당면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 이익으로 뽑히는 대만 문제, 내년 2월 개최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역사 결의에서는 지난 두 번의 역사 결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만과 홍콩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뉴스워치의 기사는 이번 회의에 대해 5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역사 결의의 주요 내용과 의의, 시 주석이 장기 집권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상대인 중국이 큰 의미를 갖는 정치 행사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분석한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뉴스워치에서는 이번 회의에 대해 2개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두 번째 기사가 첫 번째 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굳이 이를 2번씩이나 내보낸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첫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보다 상세한 배경 설명이나 해외 국가들의 반응, 한국과의 외교에서 갖는 의의 등에 대해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치, 특히 시진핑 주석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중국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였던 중국에서 시 주석이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궁금할 텐데요. 나아가 과거 두 번의 역사 결의가 언제 채택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이 있었다면 이번 역사 결의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월 10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현대차 엔진 내부 고발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80억 원대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지난 2016년 미국과 한국 정부에 현대차와 기아차 엔진 결함을 고발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미국 교통당국으로부터 28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2016년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한 결과 현대차, 기아차 모두 세타2를 장착한 160만 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에 따라 양사에 지난해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김강호 전 부장이 282억 원을 받게 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미 교통당국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센터 13 기사는 김강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고발 내용과 이에 따른 미 교통당국의 조치, 282억 원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을 받게 된 경위 등 중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김강호 전 부장이 미국과 한국에 똑같은 사실을 제보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어떠한 보상을 했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세타2 엔진 결함이라고만 언급하고 있고 엔진 결함은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심각한 결함이었는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리콜 조치가 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시청자들의 입장에 서서 시청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를 생각해서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진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안소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재기 기대되는 맑은 기업과 급변 상황의 흐린 기업을 기업 기상도에서 살펴보고 대선 풍향계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경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기업 뉴스 방송은 요소수 문제를 통해 공급망 안정 없는 경제는 사상 누각임을 깨달은 한 주라며 기업 기상도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대한항공을 필두로 한 항공사들입니다. 10월 국제선 이용객 수는 31만 명으로 정상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연초 20만 명에서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하와이, 괌, 시드니 편을 재개하고 제주, 에어서울 등은 괌, 사이판행 운항 재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HMM입니다. 해운 운임의 수출 기업이 힘든 와중 3분기 영업이익률이 2조 원대라는데요. 영업이익이 2조 2,708억 원으로 작년 8배를 넘고 매출은 작년 2.3배라고 합니다. 4분기는 해운 비수기지만 적체가 심해 운임 급락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흐린 기업은 롯데쇼핑입니다. 1등 유통 제국이던 롯데가 보복 소비, 내수 부양 체계도 3분기까지 매출이 3.6% 줄고 영업이익은 40% 급감했다는데요. 마트가 특히 부진하고 이커머스는 3분기까지 1,000억 원 넘게 적자라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대선 풍향계입니다. 이번 대선 풍향계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내놓은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의 내용과 타당성을 분석해보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에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꿔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년 1월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가 가계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소비 촉진, 수요에 인색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송은 재정도 튼튼하고 올해 더 거친 세금을 쓰면 된다며 재원 마련을 자신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위해 50조 원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합니다. 현금성 지원은 43조 원이고 나머지 7조 원은 금융 지원이라는데요. 핵심인 43조 원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업종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절벽에 떨어지려 하려는 것을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산은 올해 남은 예산과 더 거친 세금 약 10조 원, 그리고 다른 지출을 아껴 3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방송은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며 두 후보가 내세운 초과세수 활용을 언급합니다. 재정당국은 현재 세수가 약 40조 원 더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30조 원가량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소진됐고 법에 규정된 초과세수 용처도 있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궁여 지책으로 납부 유예 카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납부 유예는 납세자가 부도가 났거나 다쳐서 입원할 경우 같은 제한적 상황만 허용되는 만큼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은 올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액수지만 어디서 어떤 지출을 줄이겠다는 디테일이 없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면 추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라는데요. 35개 선진국 중 1위로 지난해에 이어 적자 국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자칫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합니다.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했을 때 돈풀기 경쟁은 이해는 가지만 표심을 사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현찰을 들이미는 것과 같다며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안소영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대선 풍향계에서 두 공약이 표심을 사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현찰을 들이미는 것 같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대선과 맞물려 선거 표퓰리즘 정책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선거 때마다 재정 퍼주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안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and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on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최근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한미 간의 종전선언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미 양국이 조만간 조율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 그리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에 대한 제안을 한 이후에 이런 물밑 교섭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당국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언론 보도 내용 중심으로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가 공을 들여온 이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 관계 종식을 언급하면서 종전 선언 카드를 꺼내든 이후에 2020년 유엔 총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이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어 9월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한미는 여러 번의 접촉을 이어가면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월 초 파리에서 OECD 강요이사회를 계기로 접촉을 했고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9, 10월 동안 무려 5차례나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KBS, MBC 등 여러 언론에서는 일제히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의 방미 소식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평화체제 전환까지 언급하는 등 잇따라 긍정 신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공동 주최의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휴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화체제는 기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생기는 새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종전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힌 적이 있는데요. 반면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종전선언 논의 재개는 남북과 그리고 북미 간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야 후보가 외교 및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제 벌어질 본선 토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네. 로드맵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네. 앞서서 여야 후보들의 이런 시각차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수 진보 언론에서의 평가도 좀 엇갈릴 것 같아서요. 이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먼저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미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문안 작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문안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최 차관의 언급은 이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용성에 관해서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으로 한국일보는 풀이를 했습니다. 다만 선언문에 이 얼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한미 간의
합의일 뿐입니다. 더 큰 난제는 예상하시다시피 북한의 종전 선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점과 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초를 적기로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꾸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대남 대미 기조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 선언 제한 시기로 안성맞춤이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남북미 외에 이 중국도 종전선언 당사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을 한다면 중국의 명시적 지지를 먼저 확보하려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종전선언문을 전달을 해도 김정은 정권이 수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폐라는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현재로는 사실 비관론도 꽤 우세한 편입니다. 정의원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실제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론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가 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가 조율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에도 안전보장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수 또 진보 언론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이 종전선언문을 이 초안을 북측에 보내는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관측도 사실 여전합니다. 종전선언 당사국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 그 주요 당사국일 텐데 네. 이들의 반응이나 입장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 종전 선언에 있어서 언론에서는 한미 간 이 합의 외에도 북한의 반응이나 중국 또 일본의 태도 등 실제 종전 선언이 현실화되기까지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사실 꽤 많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던 이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지난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사실 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견해가 아직 일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이 북한의 공개적인 반응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적대시 정책 이중 기중 철회가 먼저다. 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소리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군 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이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서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을 했고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김 대사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사실 여러 차례 거듭되어 온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 이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한층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조선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또 종전선언 발표 등 사무에 관해서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다라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당사국들의 입장도 다 다르고 실제로 뭐 계산하는 부분들도 다 셈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이 되고 그리고 종전선언이 실제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보장 수단으로 이어지기까지 네. 바람직한 언론 보도 자세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벌써 휴전 상태로 70년을 보내왔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 전쟁의 위험이 아직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휴전이 아닌 종전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적 인식 형성에 바로 이 언론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종전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언론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프레임에 갇힌 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아주 올바른 국민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바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